파랗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면 또 미처 피할 틈 없이 비가 쏟아지면 정말 당황스럽죠. 조금 전까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길을 지나왔는데 몇백 미터 앞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에 물기 하나 없는 것도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2주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일이죠. 이 당황스러운 날씨가 올여름엔 꽤 길게 이어질 모양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름가량 늦은 장마가 이제 곧 시작된다는데 국지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작년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사전 대비만 잘해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겠죠.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6월 29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새벽에 강한 소나기가 지난 곳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순간도 있으니까요. 빗길에는 반드시 속도 낮추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이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정혜은입니다.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과일인 이것. 그 중에서도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아 인기가 많은 이것의 대석 품종이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석 품종이 나왔으니 이제 뒤이어 다른 품종의 이것들도 출하될 텐데요. 홍이것, 대왕이것, 피이것, 솔담 등 이것은 품종도 참 다양합니다. 참, 그리고 요즘 볼 수 있는 과일 중에 플럼코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새콤달콤한 맛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이번 주 정답인 이것과 살구를 교배해 만든 과일이 바로 플럼코트입니다. 플럼코트에도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요. 하모니 품종은 살구 맛에 가깝고, 심포니 품종은 복숭아 황도 맛을 내고, 티파니 품종은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일품이라네요. 이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것과 살구의 교배종인 다양한 플럼코트도 맛보시면 좋겠죠? 자, 여름을 알리는 새콤달콤한 과일인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식품업체 또 사료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밀과 옥수수 등과 같은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이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바 있었는데요. 어제 또 추가적인 대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앞서 농식품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4월과 이달 초 국제곡물 수입 절차 개선이나 아니면은 식용옥수수 할당 관세 적용, 그리고 사료업체와 식품 제조업체, 그리고 외식업체 등의 원료 구매 자금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이후 지난 24일에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 논의를 거쳐서 어제 다시 추가로 또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네, 어제 나온 대책, 세제 지원 또 금융 지원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데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사료업체나 식품업체에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해주는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공제해주는 한도에 대해서 특례 적용 기간을 지금 좀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해서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원료 구매 자금 지원 규모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설명을 하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또 세금 관련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이제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에 네.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매입할 때는 세금을 안 낸 것이 되니까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 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원료로 산 농축수산물의 가격에 이미 세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30%까지였는데 이걸 올해까지 40%로 늘려 지원하기도 했고요.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이나 개인 사업자에도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대책위원회도 운영을 했다고 하던데 그만큼 지금 곡물 가격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24일에 농식품부 식품산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수급대책위는 6월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국제곡물 선물 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밀과 콩 그리고 옥수수 등과 같은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상황이고 또 미국과 남미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시카고의 상품 거래소의 선물 가격을 보면요. 밀은 1월에 톤당 241달러이던 것이 5월에 258달러로 그리고 콩은 504달러에서 572달러 그리고 옥수수는 203달러에서 266달러로 큰 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네요. 식량 자급률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계속 강조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었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식량 자급률을 저희가 보면은 식량 자급률이 45%대고요. 그리고 사료 곡물까지 다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걸로 따지면은 20%대 초반대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요. 또 코로나19에서도 이번에 보여줬듯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제적으로 곡물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자급률을 법제화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려나가자 이런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자급률 법제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농협이 7월 한 달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 계측기 사용 실적 신고를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축수산 그리고 임업이나 어업용 기자재 중에서 이제 면세유가 공급되는 기종이 있고요. 또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계측기라는 것을 설치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생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농수산물 생산 실적 신고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도에 이제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 이상의 농업인과 그리고
같은 해 면세유 사용량 4만 리터 이상 그리고 휘발유는 2만 리터 이상인 어업인이 일단 대상입니다. 네. 신고 대상에 농기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 개척기 사용 실적을 신고하는 건데요. 신고 대상은 트랙터나 콤바인 그리고 버섯 재배 소독기 그리고 곡물 건조기나 농산물 건조기, 난방기 여기에 대해서 10톤 이상의 농선과 10톤 이상 또는 선외 내연 기관이 부착된 내수면 어업 선박 등을 보유한 농업인이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이죠? 7월 31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벌써 내일 모레면 7월이 되고요. 진짜 올해도 하반기로 들어서고 지각장마도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농부들도 손 갈 일이 많아지는 시기겠죠? 네, 일기예보를 보니 7월 2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에 접어들 모양입니다. 이맘때가 농부들에게는 장마, 더위 또 그 틈에서 자라는 풀과 병충해와 또 맞서야 하는 시기죠. 자초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몸이 고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이렇게 힘을 덜 들이면 힘을 덜 들이고도 흙도 살리고 작물도 살릴 수 있는 농사법이 있으니까 현명하게 텃밭 농사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몸이 고되긴 할 테지만 그래도 힘을 좀 덜 들이고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방법 배워야겠습니다. 텃밭 농사 막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무서운 속도로 자라는 풀을 보면서 정말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철 농사법 오늘 잘 듣고 또 실천해 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텃밭 풍경은 어떨지 궁금한데 관장님 더위와 소나기가 진짜 반복됐잖아요. 많이들 좀 자라났죠? 네, 많이 자랐고요. 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물 주변에 있는 풀들은 뿌리채 뽑고, 고랑에 있는 풀들은 이제 낫을 동원해서, 베어서, 작물 주변에 이렇게 덮어주는 멀칭제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풋고추, 토마토, 오이와 같은 열매 채소들도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5월에는 낮은 최저 기온 탓에, 열매 채소들이 기운을 차리지 못했거든요.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지면서 그래도 힘을 받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보통 수확을 하실 때는 수확용 도구, 가위와 같은 수확용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워낙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빨리 소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밀봉하거나 이렇게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관하는 방법까지도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겠어요. 예보를 보니까 진짜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대비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꼭 해야 할 일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관장님. 네, 배수로 확보가 우선입니다.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확인해서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또 지주대가 약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흙이 물러지면 지집대도 흔들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사이에 작물 잎을 통해 영양을 공급할 물비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액비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장마철에 뿌리가 물을 한껏 빨아올리는 시기에는 작물 잎사귀 뒷면에 액비를 분무기로 활용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연면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퇴비를 물에 담근 다음에 강하게 저어주거나 공기를 투입해서 퇴비차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유형 미생물이 죽기 전에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게 이 퇴비차의 특징이고요. 또 퇴비를 물에 담가 내용물을 용출시킨 액비는 퇴비차와 달리 좀 여유 있게 두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장마철 뿌리에 주는 게 아니라 잎 뒷면에 액비를 이제 뿌려줘야 하는 거. 액비 두고두고 진짜 활용도가 높은 거니까 올여름에 꼭 만들어서 유용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매 채소는 수확을 하고 있고 7월에 파종해야 할 작물들은 뭐가 있죠, 관장님? 네. 다른 달에 비해서 사실은 좀 7월은 파종하는 작물이 좀 많지는 않은데요. 네. 순무, 당근, 아욱, 근대, 그리고 강낭콩과 완두콩, 쪽파 같은 작물들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파종이 어렵겠고요. 장마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난 뒤에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땅이 물에 젖어 있으면 모종은 상관없지만 씨앗으로 파종할 때는 흙이 고슬해서 흙 속으로 산소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쯤 이제 마늘, 양파, 감자, 완두콩, 강낭콩을 수확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비워두자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또 다른 걸 심자니 가을에 김장 채소를 심을 자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옮겨 심기 쉬운 파나 또 짧게 키워 수확할 수 있는 아욱이라든지 적환무 같은 작물을 심어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멀칭 재료, 예를 들면 이제 풀이라든지 이런 그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덮어뒀다가 8월에 가을 농사 자리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덮어라도 두셔야 하는 거군요. 이게. 네. 그리고 다음 작물을 선택할 때 이전에 심어서 수확한 작물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져야 합니다. 네. 감자를 수확한 자리에 완두를 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 비워두면 이제 잡초가 쑥쑥 자랄 테니까 멀칭 재료를 구해서 덮어두시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빈틈을 진짜 두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그 사이에 심을 작물을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밭을 옮겨주면 힘들어하는, 새 자리에 적응을 잘 못하는 작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이가 대표적이라고요? 네. 오이는 이제 옮겨 심기보다는 이제 모종으로 심을 때 적응이 어려운 건데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모종으로 심을 경우 봄밭에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네. 뿌리가 활착하기 전까지는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하고 또 뿌리 주변을 유기물로 멀칭해서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은 마디오이라고 해서 마디마다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는 품종이 나와 있지만 토종오이는 이제 조선오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열매를 달지 않는 수꽃만 피고 이후에 암꽃과 수꽃이 이렇게 교대로 피게 됩니다. 꽃 필 때 수분이 잘 돼야 열매도 그만큼 많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살충제와 같은 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살충제와 같은 농약을 뿌리게 되면 수분을 도와줄 곤충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변에 곤충을 유혹할 수 있는 해바라기꽃이나 바질과 같은 허브를 심어주면 곤충들을 유인할 수 있어서 수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이 잘 달리게 하려고 곤충들을 불러올 작물을 주위에 심어주는 거군요. 해바라기나 바질 같은 허브, 좋은 정보네요. 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작물도 있는 건데 혹시 가까이 심는 걸 피해야 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감자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수확을 하셨겠지만 감자는 토양에서 오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심게 되면 오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이랑 감자라고 밥상 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잘 어울리는데 이게 밭에서는 서로 나쁜 영향을 주는군요.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감자와 오이를 심으셨던 분들을 보면 네. 오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물 배치할 때는 꼭 이게 기록을 해놓고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이는 텃밭에도 이제 심고 옥상에 상자 텃밭에 또 심어보기도 하는 건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였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한번 잘 키워보겠다. 어떻게 심어야 잘 자라는지 그 방법을 좀 배워볼까요? 네. 오이를 심을 때는 우선 넓은 밀항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모종으로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네. 넓은 밀항 안에서도 약간 봉긋하게 올려서 심어야 합니다.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또 A자형으로 지주대를 세우고 격자로 끈을 묶고 타고 올라가게 해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네. 지주대는 언제 세울까요? 지주대는 보통 모종 상태에서 덩굴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느다랗게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덩굴손이 생길 때쯤에 해서 지주대를 세우게 되고요. 또 성장하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적어도 물은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액비라든지 그다음에 액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간격, 퇴비 같은 경우는 3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또 수분을 공급할 때는 뿌리 쪽에 직접 수분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잎사귀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은 뿌리 쪽으로. 이게 잘 좀 자라나 싶은데 갑자기 잎이나 줄기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다른 원인 때문인가요? 아니면 영양과 수분이 모자라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노랗게 변하게 되는 것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양 부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밑에 있는 잎들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따주면 됩니다. 그대로 따서 이제 치워주면 되는 거군요. 예. 네. 바이러스. 오이도 병해충이 잘 걸리는 편인가요? 네. 노랗게 변하는 것은 이제 뭐 노균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흰가루병이라든지 오이딱정벌레, 시드름병, 또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같은 병해충이 오이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 잎에 하얗게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흰가루병은 너무 습한 환경 탓에 생기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네. 빛을 가려서 광합성을 방해하기는 하지만 치명적으로 오이가 죽거나 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해질녘까지 충분히 마를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햇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오이를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이슬이 잘 마르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또 오이딱정벌레와 같은 해충들은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는 노란 끈끈이를 작물 꼭대기에 매달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살충제를 뿌리면 수분도 없는 곤충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노란 끈끈이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런 해충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죽게 됩니다. 오이딱정벌레도 오이의 수분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시드름병을 만드는 세균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딱정벌레는 수분도 도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균 전파가 더 해가 크니까 끈끈이를 활용을 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그 수분을 돕는 곤충도 끈끈이에 붙는 건 좀 피하기 어렵겠네요. 네, 일부 붙긴 하지만 다행히 벌과 같은 다른 수분 매개 곤충들은 노란색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 끈끈이에 붙은 경우는 드물고요. 해충들은 노란색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관리하면 시드름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끈이는 대개 노란색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모자이크병 이름도 참 특이한데 오이 모자이크병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오이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 증상인데요. 잎에 모자이크 모양의 밝은 녹색과 짙은 녹색 패턴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네. 반점이나 사마귀성과 같은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병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딧물을 잘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데요. 그리고 병든 오이 잎이나 죽은 오이 잎은 제거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멀리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잎은 제거할 때 꼭 멀리 갖다 버려야 하는군요. 오이 이제 나는 이 정도 키웠다, 수확할 정도다 이런 밭도 있을 텐데 수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일단 열매가 충분히 자라면 정기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오이는 자주 수확할수록 더 많이 자라거든요. 가위와 같은 수확 도구를 사용하거나 비틀어 따서 넝쿨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이 열매는 잎 사이에서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찾아야 하는데 청과 상태에서 수확하지 않으면 쓴맛이 나는 늙은 오이로 수확하게 됩니다. 오이는 하루나 이틀에 6cm에서 20cm까지 자라기도 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잘 찾아서 제때 수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야겠네요. 이 수확 시기를 한참 지나면 이제 부피가 커지고 색깔도 변하잖아요. 네. 그 기간도 상당히 그럼 짧은가요? 보통 그 청과 상태에서 지나면 바로 색상은 변하게 되는데 네. 색상 변한 이후에도 계속 자라서 사실 청과보다 훨씬 더 노각 상태가 큽니다. 노각은 30cm 이상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다기 오이라든지 마디 오이 정도는 맛이 떨어지지만 이런 노각 오이 예 맛은 그물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아주 맛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2715번께서 작은 상자 안에 오이 씨를 심어서 집안에 뒀습니다. 덩쿨이 제법 자라고 오이 열매도 4-5개 열렸는데 새끼손가락만하게 자란 걸 보고 있었는데 노랗게 변하더니 말라 죽었습니다. 물은 충분히 줬고 따로 영양 관리는 안 했는데 왜 열매가 말라 죽었을까요? 하셨어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오이를 키우게 되면 보통 이렇게 열매는 열리긴 하지만 이게 수분이 안 돼 있는 경우, 꽃가루가 숫꽃에서 암꽃으로 이렇게 가지 않은 경우는 자라다가 결국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집에서 키울 때는 곤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숫꽃에 꽃을 따서 암꽃에 발라주는 식으로 인공수분을 해줘야 합니다. 8756번께서 암꽃과 숫꽃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셨어요. 딱 보면 다른가요? 예. 네. 암꽃은 오이를 달고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2715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 오이가 달려있고 그 오이 끝에 꽃이 달려있는 게 암꽃이고요. 그리고 오이가 없는 상태에서 꽃만 피어있는 것은 숫꽃입니다. 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천에서 자두농사를 짓고 있는 장현숙입니다. 40년 넘게 지었습니다. 올해 농사 처음에는 냉해 피해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풍작은 아닌데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대석 수확을 하고 있고 7월 10일 이후에는 포모사 수확하고 이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 환경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에만큼은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많이 달려줘야 되는데 초봄에 이상 기온으로 조금 많이 안 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많은데 외국 근로자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좀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제때 못 섞어갖고 남편분하고 둘이 고생을 좀 많이 했지요. 수확은 다행히 이제 인력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런 게 나무를 조금 나지막하게 키워서 꽃품질로 나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나무를 좀 크게 키웠는데 수확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좀 나지막하게 하고 많이 수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꽃품질 그런 게 조금을 수확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온라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작년에는 아예
아예 없다시피 했고요. 작년엔 코로나 이전에 생각하면은 아예 없는 셈 많이 없습니다. 예, 우리 김천자두는 초풍년 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요 지역이 밤낮 기온차가 조금 심합니다.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약간 선선한 게 그래서 당도도 높고 보고력이 좋다 해야 될까 좀 야뭅니다. 다른 지역보다. 시골에 오셔서 시골 정치도 즐기시고 자두도 따시고 김천자두 최고입니다. 놀러 오세요. 맛보러 오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많은 축제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두가 맛있는 경북 김천에서 온라인 자두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장현숙 씨도 경북 김천에서 자두를 생산하는 분인데 40년 동안 영농일기를 쓰면서 더 나은 자두를 생산하기 위해 고민하셨다고 하죠. 수확 체험을 통해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성껏 키우신 자두가 얼마나 달콤할까 궁금해집니다. 굳은 날씨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농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로 걱정 없이 더 좋은 농산물 생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우산 하나씩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천이나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1명이 나왔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습니다만 500명대 후반 혹은 6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20대가 지난 한 주 확진자가 636명이나 나와서 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또 그 전주보다 112명이나 늘면서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30대 역시 인구 대비 발생률로 보면 7.9%로 20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감염이 되는 그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돌파 감염은 백신을 2차례 접종받고 2주가 지난 뒤 확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4일까지 44명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인데 최근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김성규 씨가 얀센 백신을 맞고 2주 뒤 확진돼서 얀센 백신 돌파 감염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면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감사원장직을 사퇴했죠? 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바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진 않았고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6시쯤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했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첫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먼저 손을 잡고 이 당내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추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단일화는 20대
이들은 오늘 함께 봉화마을도 방문하면서 이 당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단일화 시한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5일인데요. 이 다른 후보들의 추가 참여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끝난 뒤인 다음 달 1일 이 후보 전원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후 후보 TV 토론만 4차례 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 1시 이 서초구에 있는 매원 윤봉길 기념관에서 선언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인데요. 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를 비롯해서 윤석열 엑스파일에 담긴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의 김기표 비서관, 전 비서관 이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혜숙 인사수석에 의해 그동안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라며 김혜숙 수석의 무능은 국민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뿐만이 아닌데요.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백혜련 최고위원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면서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김기표 전 비서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김기표 전 비서관이 5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새로운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투기 정황이란 일단 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LH 전 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를 한 정황, 그리고 이 LH 직원들과 친척, 지인 등 수십 명이 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아예 별도로 설립해서 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입니다. 이들은 개발회사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역 등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투기 금액 등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경찰은 LH 직원들이 대거 연루된 만큼 이들이 업무 과정에 취득한 기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가담한 사람들을 확인 중이고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경찰이 최근 금품 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자가 이 서울 남부지검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해당 부장검사 외에 이 총경급 경찰 간부도 해당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검사 압수수색은 이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불가능했었는데요. 지난 2012년 조이팔 사건 당시 이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했고, 또 지난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때에도 이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뒤 직접 수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 수사권 조정 이후 이 검경 두 기관의 관계가 이전보다 대등하게 바뀐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해당 부장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장마가 이제 곧 다가온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며칠째 지금 마른 하늘에 지금 벼락이 치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마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 찬 공기가 한반도에 오래 머물면서 생긴 현상이었는데요. 이 그동안 철옹성처럼 버티던 찬 공기의 유입 통로가 드디어 차단되고 이 좀처럼 발달하지 못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부풀어 오르면서 기상청이 어제 드디어 장마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의 전망대로라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전후에서 이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륙 지방으로 장마가 확대되는 시점은 정확한 예보가 어렵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역대 가장 빠른 장마가 나타났었는데 올해처럼 7월에 뒷북 장마가 찾아온 것은 지난 1982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장마는 늦었지만 장맛비의 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8295님, 새소리 들리는 하우스 안에서 일찍부터 참비름 나물 수확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1002님, 덕유산 향적봉 아래 안개가 자욱하네요 하셨고요. 0112님, 걱정에 앞서는 여름입니다. 무사히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4928님, 대구에서 시내버스 운행합니다. 새벽에 출퇴근하는 승객들에게 인사 주고받으며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